안녕하세요. 북성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원래는 공사 대비 역교훈 특강을, 동국대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 강의실 사정상,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매번 1시간씩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고 마지막 정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좀 떨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화면이 컴퓨터 앞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학원의 인강이라든지 보통 TV에 나오는 그 화면과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 개선할 나갈 예정이니까 이렇게 좀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사교육론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역사교육에서 공사 대비 공통사에서는 역사교육을 뭘 봐야 되냐, 무슨 책을. 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네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역사교육론을 파란 책, 갈색 책, 노란 책, 녹색 책,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보충 있죠. 검은 책, 하얀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봐야 되지 않냐 했더니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공사에서는요. 자, 지금까지 공사 기출에서 나온 것들이 거의 99%가 파란 책에서 나왔어요. 파란 책에서. 그러면 어쩌다 한 문제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냐. 예, 이런 것들은 틀려주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공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파란 책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파란 책을 모두 다 아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 거 아니겠죠? 역교육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사교육론도 해야 되고, 지휘교육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도 해야 되고, 볼만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먼저 이 역교육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하실 거는 뭐냐면, 자, 아까 전에 그 와자식거 게시판에 가보시면 이 역사교육론 기출문제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파란 책을 요약한 버전 1.0 있어요. 자, 이것을 뽑아서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다 준비하셨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교론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료 비판이 부릅니다. 자, 사료 비판은 공사나 전공 역사나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사료 비판 중에 뭐가 제일 또 많이 나오냐면 내적 비판이 나와요. 내적 비판. 내적 비판 중에 이제 내적 비판 테스트 비판하고 그다음 문맥 비판 있죠. 자, 그 중에 문맥 비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 비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봐두세요. 자, 문맥 비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할 때는 제가 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6회 같은 경우에 내용 조직 방법의 유형이 있다 하는데, 자, 내용 조직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참 여기 이제 칠판이 있었으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칠판이 제가 이게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쉽지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따라오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먼저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겠죠? 네,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자,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자, 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교육 이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학급별 목표라든지 등등등등 해서 위계의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3회를 보세요. 3회. 예, 학습 목표의 설정 부분 있죠? 자, 11페이지 3회 보면 맨 마지막에 학습 목표의 설정이 있습니다. 자,
자, 학습 목표의 설정이 있는데 이 학습 목표 설정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 지도안과 많이 나오죠. 지도안. 예, 지도안이 주어지고 전개, 아니 먼저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정리 단계 그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죠? 도입 단계? 자, 도입 단계에서는 교육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자, 먼저는 예전에 있던 전시학습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용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리죠. 자, 정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평가를 하죠? 이거 어떤 분은 총괄평가다, 어떤 분은 수행평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럼 틀리죠? 무슨 평가? 예, 형성평가죠. 예, 형성평가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학습 목표인데, 자, 학습 목표 설정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행위동사를 쓸 것이냐, 끝에. 그 다음에 명시적 행위동사를 쓸 것이냐, 그런 거예요. 자, 일반적 행위동사라는 것은, 안다, 인지한다, 이해한다. 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명시적 행위동사는 뭐죠? 네, 명시적 행위동사 설명한다, 열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할 수 있다 등등이겠죠. 자, 전자를 쓸 때는 호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필요할 때는 어떤 거 이런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생각이 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자는 뭐죠? 예, 내용처럼 아는 거야. 학생이 안다, 이해한다, 인지한다는 학생이 아는 거죠. 근데 외부부터 관찰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예, 관찰 가능하지 못하죠. 자, 근데 호자는 자, 설명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 열거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한 거죠. 자, 이 명시적 행위동사는 이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예,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가. 예, 자,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기억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목표를 설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목표에 따라서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목표에 따라서 뭘 하죠? 내용을 선정하는 거죠. 내용을 선정. 자, 내용 선정 부분에서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내용 선정할 때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내용 선정할 게. 네, 내용 선정하려면 어떤 내용을 선정할까? 중요성을 가지고 따져야죠. 자, 역사학계도 나름대로 연구할 때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자, 역사교육에서도 어떤 것을 가르칠까? 내용, 어떤 중요성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중요성의 기준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중요성의 기준도. 자, 그럼 뭐가 중요성이냐? 라면요. 자, 여기 파란책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중요성이 이제 역사교육 목표의 내용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자, 3회, 보세요. 11페이지 3회 보면요. 자, 텍스트론과 그 밑에 역사적 내용 선정이 있죠.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현재 가치, 여기는 없지만, 뭐가 있죠? 네, 과거의 가치가 있어요. 과거의 가치.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선정을 했으면, 자, 내용 선정도 뭘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내용 조직을 해야 되겠죠? 자, 내용 조직을 하는데, 내용 조직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 기준 없이 그냥 하냐? 그게 아니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네, 세상사에 모두 살다 보면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자, 역사교육도 나름대로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는데, 자, 기준 뭐가 나왔을까요? 자, 11페이지 1에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세 번째 그 칸을 보시면, 자, 계열성이 있죠. 자, 계열성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계열성, 예, 꼭 중요합니다. 자, 계열성이 있는데, 계열성 말고도 뭐가 있죠? 예, 계속성이 있고, 통합성이 있죠. 자, 계속성이라는 건 한 가지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자, 계열성이라는 건 뭐죠? 계열성이라는 건, 예, 똑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거에서 먼 거로, 그리고 학년별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증폭되는 게 계열성이죠. 예,
그래서 똑같은 개념을 가르치더라도 학년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 그 내용이나 깊이가 달라지는 게 계열성이죠. 자, 계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나성형 교육과정, 나성형 그 조직 방법이고, 하나는 환경학대법이죠. 자, 나성형 조직 방법은 논리적 계열성이라고 하죠. 자,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곱셈, 나눗셈, 그 다음 1차 방정식, 그 다음 2차 방정식, 그 다음 3차 방정식이죠. 이게 논리적 계열성, 학문의 어떤 논리적 계열성에 따라서 조직하는 방법이 나서형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나서형 그 교육 조직 방법은 역사과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시고, 자, 뭘까요? 나서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업처럼 위계화된 교과서는 어느 정도 이게 활용성이 높지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위계화가 약간 좀 안 되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걸 많이 알아도 중국사를 모를 수도 있고, 자, 중국사를 많이 알아도 일본사를 모를 수 있고, 자, 이렇게 위계화되지 않는 교과인 역사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볼 때는 좀 약간 써먹기가 어렵다 그거죠. 자, 환경학대법이라는 것은 심리적 계열성이라고요. 자, 이거는 피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거죠. 도입을. 그래서 주로 이제 피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연령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된다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역사학도 내용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먼 것에 가까운 거에서 먼 걸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서형 환경학대법 같은 교육 방법은 7차까지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뭘 하죠? 네, 가까운 역사를 해야 되죠. 애들이 알 수 있는 역사. 자, 어떤 걸까요? 생활사를 해야 되겠죠. 자, 중학교는 정치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네, 이렇게 문화사. 자, 이렇게 좀 더 먼 거에 가까운 거에서 먼 걸로, 그리고 구체적인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7차 개정 때는 이런 나서형 환경학대법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계열성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네, 계열성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열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계열성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예. 자, 계열성을 확보한 것은 뭐냐면 학급별로 이렇게 내용을 조직을 달리 하는 거예요. 내용 조직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국사를 예를 들면요. 자, 국사 같은 경우에는 고1 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배우죠? 개정편에 보면. 자, 그때 뭘 배울까요? 예, 정근대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약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근대사는 약간 언급한 다음에 대부분은 거의 근현대사를 배우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1학년 국사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차이를 학급별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달리도 갖고 계열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두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 계열 방법처럼 이렇게 뭐냐면 뼈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 다음에 나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역사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계열 조직 방법으로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파란책에는 그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계열성 중에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원리 중에 어느 게 많이 나올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 어떤 게 나올까요? 예, 심리적 계열성입니다. 꼭 기억해서 심리적 계열성. 예, 심리적 계열성 왜 나오고 있어요? 저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비판점이죠. 예, 잘 대답하셨어요. 예, 비판할 점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실 때 나쁜 점을 외우세요. 나쁜 점을. 예, 그래서 환경학대법은 좋게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조직에 맞춰 원칙을 세웠어요. 자, 원칙을 세우면 그 다음에 내용 조직 방법의 유형이 나오죠. 이 내용 조직 방법은 뭘까요? 딱 한마디로. 예, 어떤 방법? 예,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그거예요. 이 부분은. 자, 내용 조직 방법 유형도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안 나왔지만 역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예전에는 총세조 한번 물어봤고, 최근에는, 뭐냐면, 한 부분, 예를 들어갖고, 뭐, 연년대기적 방법이라든지, 연대기적 방법, 아니면 분절법 등등을 물어보죠. 그 방법의 특징들을 물어보고, 이것이 무엇이나, 자, 그리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이건 아직 공사 고시에서는 이 표를 작성을 안 했는데 전공 역사 5.0에 보면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죠. 연대기적 방법, 분야설적 방법, 분절적, 연연대기적 방법 등등등 장단점, 특징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내용 조직을 했어요. 이제 교과서를 이제 나름대로 편찬을 해가지고 했어. 그러면 그 단계 다음엔 어떤 단계일까요? 자, 이제 교사서 넘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죠. 하나는 수업 설계와 하나 그 다음에는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자, 수업 설계 부분은 지금까지 꽤 시험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자, 수업 설계 부분이 어떤 걸까요? 수업 설계는 뭘까요? 그러니까 수업 설계는 자, 교수 학습 모형은 역사 교육학자들이 어떤 이론적 모형을 학문적 탐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탐구식 수업 방법이라든지 토론식 학습 방법이라든지 물론 현실 교실에서 쓰고 있지만 이런 모형 자체가 100% 현실 교육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죠. 이건 이론적인 차원에서 나오고 자, 현실 수업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쓰이냐. 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연구하고 실험 연구를 통해 아니면 현장 연구를 통해서 되게 수업 사항을 최대로 반영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뭐냐면 이 수업 설계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업 설계 부분은 주로 교사나 학자 이런 것들이 뭐 상호 보유하면서 현실적인 그 수업 사항을 하는데 자, 수업 설계 부분을 나온 걸 한번 보면요. 자,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11페이지 2회를 보세요. 자, 11페이지 2회 보면 교실의 대화 구조 있죠? 자, 교실의 대화 구조는 여기 연상의 원리만 나왔는데, 자, 연상의 원리 외에도, 제한된 사고 유도형도 있고, 이해 추구형 방식도 있고, 등등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교실의 대화 구조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 관련 예문들이 논한책이 있거든요, 논한책에. 자, 논한책은, 그 노화책 사장이 있으니까 이 노화책 사장의 관련 예문들을 찾아가지고 예문을 눈에 발라주세요.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문을 꼭 발라주시고 발라준다는 게 좀 표현이 되는데 자, 그것의 밑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모형이죠. 이론적인 질문이에요. 교수학습 모형은 가끔마다 이제 역대고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는 가끔마다 나오긴 나오는데 저희 사회과 교육론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사회과 교육과 관련돼서 나온 부분은 제 1위가 뭐냐면 탐구식 수업입니다. 탐구식 수업. 자, 제일 많이 나오죠. 탐구식 수업. 자, 그러면 역교론에서 독자로 나온 것은 역할극이죠. 역할극. 자, 역할극인데 역할극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자, 아직까지 좀 역할극이 나오면 공사에서 많이 나오면요. 자, 어떤 그 상상적 이해가 필요할까요? 네? 역사적 상상력이. 자, 이걸 쓰려면 어떤 걸 쓸까요? 역사적 상상이 필요하다면 감정이입이죠. 자, 그래서 역할극과 감정이입은 꼭 이인동체다. 이인동체 좀 그렇죠?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역할극 교수학습 모형 뭐냐면 뭐가 튀어나오죠? 감정이입.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모형에서 좀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인문학습 부분이 좀 나올 거예요. 예전에 비교학습 부분이 나왔어요. 자, 비교학습 부분은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비교학습 부분은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걸 꼭 기억해.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 나오면 무조건 비교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비교학습의 유의점을 봐야 되겠죠. 자, 비교학습의 유의점은 어떤 장단점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비교학습을 통해서 그 비교학습을 통해서 어떤 비교 대상의 어떤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의 기준도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정치적 기준도 할 수 있고 뭐 문화적 기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실이 새로 발견되거나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됐을 때는 종전의 비교 기준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가능성을 열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이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마지막 단계가 뭐겠죠? 평가죠, 평가. 자, 평가에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거는 일상 동영이나 아니면 지리과 교육나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역교육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강조할 부분이 별로 없고요. 좀 눈여겨볼다면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지도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 갑자기 생각해보면 지도안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 평가가 필요하죠? 수행평가? 아닙니다. 총괄평가? 아닙니다. 형성평가죠. 형성평가. 한 단원이 끝날 때 총괄평가이죠.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는 이게 총괄평가가 되지만 한 교시, 수업이 끝날 때는 형성평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형성평가를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 교수 학습 목표부터 시작해서 수업 내용 조직, 유형, 그 다음 평가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가 거의 뭐냐면 시험 문제 역교내에 반이 나옵니다. 반이. 자, 여기는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져요. 그러면 역교내에서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은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파란책을 기준으로 볼 때 좀 보면, 자, 파란책 딱 처음에 보면 뭐죠? 뭐가 나오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역사교육의 개념, 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은 공부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만 보냐? 자, 아까 전에 그 첫 장에서 볼 때 사용 비판 부분 있죠. 그거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봐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면 예전에 많이 나왔던 슐만의 분류가 있죠. 슐만의 분류. 자, 슐만은 역사를 역사 속에서 그 세 가지를 나눴죠. 뭘로 나눴을까요? 내용 지식, 교수학습 내용 지식, 그다음 교육과정 지식이 나오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예증이나 비유나 이런 걸 천천히 들면서 가르치는 지식, 교수 내용 지식이 예전에 나왔어요. 자, 최근에 교수 내용 지식과 이제 그 가르치는 그 비유법 중에 뭐가 나왔냐면 유추가 나왔죠. 유추. 자, 노란책 1장에 보면 유추가 나왔어요. 그래서 노란책 1장을 딱 펴시면 거기 관련된 그 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추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유추가 뭐죠? 자,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설명을 그대로 하니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을 끌어다가 설명하는 방법이 유추인 거죠. 자, 유추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사의 라티폰디움을 설명하려고요. 자, 근데 애들이 라티폰디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고등학교 1학년 국사책에 나온 고려시대 때 고려국의 대농전 있죠. 자, 대농전을 끌어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시켰어. 일종의 유추죠. 그 다음에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 특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접 민주주의 정치나 이 특징들을 좀 약간 설명을 좀 하려고 좀 대조를 시키려고 뭘 끌어다 쓰냐면 그리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끌어다 써가지고 서로 차이점 부각시켜 얘들한테 이해를 시켰다. 자, 이것도 일종의 유추에 속하겠죠. 자, 근데 유추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 뭐냐면 유추 대상이 어떤 것을 유추를 할 것인가 대상 설정에 크게 염두를 둬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예문책이 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국사책에 이제
고조의 대동작을 설명하는데, 자, 세계사 2학년 때 배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라티풍경을 끌어다가 설명을 했다. 애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는 유추에 실패를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애들이 뭘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교수 그 설명 대상과 설명 모델을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참고로 아까 전에 이 교사들 아까쯤에 그 예문에 나온 교사는 어떤 또 지식을 볼까요? 교육과정 지식을 보죠. 실반에 교육과정 지식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요. 교육과정 지식이 뭘까요? 예, 금방 생각나죠? 뭘까요? 예, 이것은 우리가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개정 있죠? 어떤 단계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학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것인가, 그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 자, 이건 교육과정 지식, 전반의 지식을 아는 걸, 이것이 교육과정 지식이죠? 자, 그래서 이 교사는 지금 세계사를,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배우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 애들이 배우지 않은 그런 그 라티풍경을 끌어다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과정의 지식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보면 사학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학사. 자, 사학사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자, 사학사 부분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자, 란케 사학 있죠. 자, 란케 사학은 크게 이제 요것도 설명할게요. 사학사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학사가 성립한 단계, 역사학의 이제 맹화 단계죠. 역사학이라는 학문적인 어떤 정체성이 성립한 단계가 볼 수 있는데, 이걸 19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세기 후반, 중후반 때 이런 낭만주의나 어떤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철저한 사료 비판 검증을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네, 란케죠, 란케. 자, 란케가 전공 역사 기출 문제 두 번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란케를 꼭 기억을 해요. 자, 란케는 장점도 나오겠지만 뭐가 많이 나올까요? 네, 단점이 나오죠, 단점. 그래서 단점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20세기 초반 때 들어와서 이 란케 그런 그 역사학이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화와 구조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칙성을. 그래서 일반화와 법칙성을 추구해야 된다, 역사학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과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신사학 계열이죠. 그래서 네이먼 사학이라든지 아날 사학이라든지 사회구조 사학이라든지 등등등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신사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안 나왔고요.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는데요. 자, 이 객관식 기출 문제에 뭐가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많이 들어봤죠? 예. 아날학파입니다. 아날학파. 자, 아날학파 생각하면 브루노죠. 자,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자,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단기 지속의 역사 아니죠? 예, 장기 지속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인간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를 보죠. 사회 속에 한 인간을 보는 역사고요. 자, 그리고 뭘 강조하죠? 구조를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 아날학파, 보통 아날 2세대 학파라고 하는데, 이 아날학파 브루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브루노, 아날학파,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 나온다면 여기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거 인간의 어떤 파멸적인 하여튼 못된 것들은 이제 해를 느끼기 시작. 자,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왜? 이성적인 존재, 그 당시 이성이라는 걸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에서 만든 수많은 그 첨단 제품들이나 하여튼 무기들이 인간 세계에 이론점도 있지만 뭐예요? 대장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까지 뭐예요? 네, 유태인 대학살을 보면서 인간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이다. 그리고 종종 이성 중심의 어떤 계몽주의 사관에 입각한 어떤 이성 중심의 사고에 입각해서 역사에 진보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진보를 향해서 불합리를 개선한다. 그런 기반을 두고 있었던 여러 학파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 사학이나 아나학파나 등등등이 요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늘어났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뭐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전반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되는데, 자, 20세기에 이렇게 반지성주의, 감정, 그 다음 다양성, 그 다음에 지식의 어떤 획일성보다 어떤 상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지적 흐름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게 근대성이죠. 근대성을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죠. 여러 이론들이. 자, 그 중에 이제 텍스트론하고 신문사하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역사와 관련된 것은. 자, 텍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텍스트론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주로 나왔냐면요. 자, 문학이나 미학 부분에서 나온 것을 역사학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텍스트론 학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론 즉 방법론, 인식론을 역사학의 각 학파에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텍스트론은 공사보다는 좀 전공 역사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텍스트가 뭘까? 텍스트. 자, 우리 텍스트가 하면 여기 적혀있는 종이에 적혀있는 문자하고 한정돼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텍스트라는 것은 의미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물력 의미를 표현하냐?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 언어가 뭐냐?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떤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을 다 언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영화 감독 뭘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자, 수업자는 수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죠. 이렇게 전하는 공간이 종이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 한 영화일 수도 있어요. 자, 이는 의미를 전달하는 공간 자체가 텍스트예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뭘 통해서 의미를 표현할까요? 사료를 통해서 의미를 표현하고 그 다음 연구를 하죠. 예, 그걸 대상으로. 그 다음에 또 역사책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생각을 풀어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언어로 삼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텍스트라는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시작한 게 텍스트예요. 자, 텍스트는 뭐냐면 언어라는 자체가 객관적 사실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 다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한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뭐냐면 새롭게 자기 뜻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서 발명한 거다. 그래서 언어의 전환이라고 주장하죠. 자, 언어의 전환은 뭘까요? 예,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것들 있죠. 내가 그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 손가락을 다친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복선이 뭐예요? 아, 손가락이 잘렸대.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락이 잘려, 손목이 잘렸대. 그 다음 전달, 북선이 죽었대. 자, 나는 손가락이 좀 다친 거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 최근에 뭐 최진실 사건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자,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그 전달 단계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각자의 어떤 주관적 의미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거는 교수학습상이나 뭐 연구과정에서도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개입되죠? 예, 기록자의 언어가 개입되죠. 그럼 이 사료에 입각해서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뭐가 개입돼요? 언어가 개입되죠. 그래서 언어를 개입해갖고 나름대로 연구 분석을 하고, 자, 이걸 받은 교육학자도 나름대로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자, 이걸 만든 교과서를 보고, 역사학자들이 만든 교과서 보고, 교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 하죠? 예, 자기 나름대로 언어를 가지고 해석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나름대로 그게 5개념이지 뭐가 나네? 자기 의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역사를 쓰여지고 연구되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언어로 쓰여져 있는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역사적 해석도 안 되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 사실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사실 추구한다는 그 역사학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언어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뭐냐면 다양한 해석을 하자. 그래서 학생들도 나름대로 텍스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주관적 위치에 따라서 주관적 어떤 의미나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어떤 다양성, 의미의 다양성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게 이 텍스트론의 주 내용이죠. 자, 그렇지만 역사학에서 텍스트론을 100%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텍스트 그대로 100% 반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 자, 문학하고 역사하고 차이가 안 나죠? 이게 문학인지 역사인지 차이가 안 나. 문학하고 역사가 차이가 없으면 역사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겠죠. 자, 역사는 언어를 통해서 쓰여진 사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가 쓰여져 있는 것들을 100%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7, 80%는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는 정도는 선에서 이 텍스트론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책 같은 경우에는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가 주장하지만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를 역사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자, 뭘 통해서? 사료를 통해서 뭘 해야죠?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가 가능. 그러니까 철저한 사료 비판과 분석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언어의 어떤 허구성 같은 걸 고려해서 나름대로 그 사료 비판을 통해서 종전의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세계사에서 많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네. 자, 여기 발견이란 언어는 누구 입장이죠? 누구 입장이죠? 예, 이것은 유럽인의 입장, 그죠? 그렇지만 인디언의 입장으로 발견된 게 아니라 뭐예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외부부터 와가지고 침략당한 거죠. 자, 그들은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발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침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언어의 다양성, 그 언어의 다양성에 의해서 쓰여진 언어의 주관적인 어떤 쓰여진 언어의 다양성에서 주관적으로 쓰여진 역사적 해석의 주관성을 인정하자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다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문학 상상력을 메꿔가지고 소설 쓰자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강조하죠. 해체적 읽기와 쓰기보다는. 근데 파란책에서는 해체적 읽기와 쓰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학사 이론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 쭉쭉 보죠.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파란책 8장 부분이 있어요. 파란책 8장. 자, 이 파란책 8장은 인지이론이죠. 자, 인지이론은, 지휘과 교육론도 없고, 교육론에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론도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교육론에 이제 삐아제 이론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인지이론은 크게 이제, 시험 문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공사 부분에서는 인지이론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 수가 두 문제에서 한 4-5문제로, 4문제 정도 늘어나면, 인지이론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살펴보면요. 자, 삐아제 이론을 연령 발달 단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죠? 예, 영역 중립 이론이죠. 영역 중립 이론. 자, 영역 중립 이론이고, 그리고 역사학에서는 독자적 개념, 사고 이런 것들이 방법론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이 뭐죠? 영역 고유인지 이론이죠. 그래서 영역 중립 이론과 영역 고유인지 이론의 개념과 차이점. 예전에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과 차이점이 쉽지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단순히 기억뿐만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그런 것도 기억하는데, 이것은 좀 이따 내일 본 강의 시간 때 내용 정리 때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 중립 이론은 삐아제 이론을 역사학에 도입하는 단계인데요. 자,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피라고 할렘이라는 사람이죠. 피라는 것은 역사적 사고를 뭘로 나눴죠? 기술과 설명을 나눴죠. 자, 기술은 뭐의 단계? 구체적 조작기. 자, 설명은 뭐의 단계? 그죠?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죠. 역사적 사고는 어디까? 형식적 조작기 설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할렘은 역사적 사고를 영역 가설적 사고라는 건 인정하지만 다른 교과보다 뭐예요? 좀 더 지체됐다는 연령 지체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할렘의 인원도 이 객관식 기출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관식 때는 예전 2002년도에 한번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아제 필할렘 모델을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시험 출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피아제 필할렘의 문제점, 그래서 영역 고유 인재론자들이 피아제 필할렘 모델을 비판한 것들을 파란색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영역 고유 인재론자들이 이렇게 막 영역 중립 이론자들을 비판하는데, 그럼 영역 중립 이론자들이 이제 반론이 들어왔어. 그럼 너희들이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비판만 하죠. 그래서 영역 고유 인재론자들이 한번 대안을 제시할까지 찾아보니까 역사 수업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역사 이야기를 듣죠? 보통 역사학자가 이야기식 듣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라는 것들이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죠. 맥가이버 칸이죠. 예, 인지론도 쓸 수 있고 교수학습 방법을 쓸 수 있고, 예, 역사 소재로서 내러티브가 있고, 이런 것들 등등해서 이 내러티브 이론이 나오는데, 자, 내러티브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 역사 부분에서는 좀 나왔지만 공사 기출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영역 인지론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죠? 예, 사학사 부분이나 사학사 부분이 아니 잘못했어요. 예, 역사교육론의 역사가 나오죠. 역사교육론의 역사. 그래서 역사교육론의 역사를 최근에 객관식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전공역사 주관식 기출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 나온 것이 한 번 또 주관식 기출문제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동문 서습 같은 게 있죠. 선습. 예. 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제가 국사 교본, 예, 교수 용어기에 만든 국사 교본 같은 책들이 나왔고요. 교사 이런 것들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할 때 좀 내용 정리할 때 다시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부분에서 동문 서습분하고 그 다음에 국사 교본 부분을 기억을 해주세요. 진단학회 국사 교본을. 예. 자,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오죠. 역사교육론 방법론. 근데 역사교육론 방법론은 크게 염려할 거 없는 게 뭐냐면 교육학이나 사회교육론에 많이 겹쳐요. 자, 크게 무슨 방법론과 무슨 방법 나오죠? 자,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양적 방법론, 질적 방법의 어떤 구체의 방법론들 얘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2002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현장학습 부분이 나왔어요. 현장 사례 연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이 한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자, 역사를 공부하려면, 수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생각을 해봐요. 교재가 필요해요. 교재. 그냥 공부할 수 없죠. 교재가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니에요. 자, 교재가 뭐가 있을까요? 교재가. 예. 자, 일단 우리가 딱 볼 때 주교재로 쓰는 게 뭐죠? 교과서죠. 자, 교과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교과서. 자, 그럼 교과서 나올 때 좋은 게 나올까요? 나쁜 게 나올까요? 예, 나쁘게 나오죠. 비판적. 종전에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때 나왔더라도 국가가 교육과정이 여기 뭐냐면 뭐 어떻게 해요? 예, 일종의 국가에 의해서 이게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서 획일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 최근에 또 검인정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는데, 예, 공개 강의니까 좀 약간 이런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이게 비판점이 이렇게 예전에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볼 게 이제 역사 교재 중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역사 지도 부분에서 이제 나왔어요. 공사에서 한번 나왔죠. 역사 지도의 유용성 해가지고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업 자료가 있죠. 영상 수업 뭐 했죠? 동영상. 예, 동영상 자료를 많이 사용하죠. 예, 수업에서. 예, 동영상 자료를 좀 좋게 사용하면 되는데, 예, 시간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자, 하여튼 역사 수업 이런 것들 이제
영상 수업 같은 걸 좀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영상 수업 외에도, 연표 학습이 있어요. 연표 학습. 그래서 연표 학습 같은 걸 할 때 이제, 단어를 전반적으로 개관하거나 정리하거나, 연대적 사고력을 기르거나 할 때 연표 학습이 나오는데, 연표 학습 같은 경우에 연표는 예전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고,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봐야 돼요. 역사 수업을 나눈 요소들. 자, 이 요소들을 이제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사실이 있어야죠. 자, 사실의 공통점을 끌어내가지고 한 개념학습 있죠. 개념학습. 개념. 예. 자, 이 개념학습과 연결되죠. 자, 개념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외연과 내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외연은 뭘까요? 외연은 사례로 결정하죠. 내포는 속성을 따라서 달라지죠. 자, 예를 들어갖고 귀족은 자작, 남작, 공작 이런 게 있다라면 외연일까요? 내포일까요? 사례를 열고 했으니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외연이죠. 자, 그러면 귀족은 사회적 특권적 귀족 상류층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 등등 말하면 속성이죠. 자, 이런 것도 내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은 크게 외연과 내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관련 사연들 좀 봐두세요.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이 나왔어요. 두 번. 외연과 내포 개념의 포. 자, 개념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오죠? 일반화가 나오죠. 일반화. 예. 일반화인데 일반화 뭐가 있을까? 일반화 뭐죠? 근데 자, 일반화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일반화죠. 일반화. 야,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개념이 있죠. 자,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면 일반화일까요? 자, 일반화가 아니죠. 예. 일반화는 관계를 지어줘요. 연결시켜줘요. 관계라는 게 핵심적인 단어죠. 자, 관계를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이것도 일반화죠.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근대사 그런 것들 볼 때 예를 들어 갖고 조선 후기에 뭐가 있죠? 이항법의 보고, 그 다음에 도고의 성장,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자, 이런 것들 개별적인 사실들 개념들이 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뭘로 연결시켜요? 네, 조선 후기에 근대적 어떤 맹학, 근대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간결시켜주면 일반화죠. 이러한 놈들은 근대적 발전과 관련이 있다, 흐름 속에 있다, 라면 일반화된 거죠. 자,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이론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인간을 설명하는, 인간 사회적 설명을 하는데 어떤 모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살펴보고 일반화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경험적인 증거나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붙이면 이게 뭐가 되면 이론이 되죠. 이론. 그래서 개념,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개념, 일반화, 이론,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요소가.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파란책에서 좀 보시면 이제 탐구학습 방법까지 이제 역사 교육의 요소도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디에도 많이 나올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개념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개념 부분. 두 번째는 일반화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개념과 일반화, 특히 개념은 외연과 내포,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이렇게 수업을 길게 못하거든요.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생각해보고 잘 시간에 잠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역교동 이렇게 기출문제를 표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일이죠. 내일은 역교동 이제 본 강의 이렇게 버전 1.0 이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준비해 주시고 이거 가끔 내용이 좀 틀린 게 많거든요. 몇 년 전에 좀 작성을 한 거라서요. 그리고 좀 약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파란 책에다가 최근에 나온 녹색 책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파란 책과 녹색 책이 뭐냐? 저도 지금 책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찾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발음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듣는데 좀 무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시간 강의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 고맙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잘 주무세요.